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진단 제주 안재홍입니다. 지난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제주 4.3이 올해로 75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4월 3일 춘념식을 앞두고 제주 4.3을 기억하고 화해와 상생 그리고 평화의 가치를 찾는 다양한 행사와 작업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집중진단 제주에서는 75주년을 맞는 제주 4.3의 현실과 과제를 함께 논의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함께 하실 분들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범 제주 4.3 유족회 회장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원래 75주년이 되었는데요. 예. 75주년을 맞는 특별한 감회 같은 게 있으실까요? 예, 우리 생존 희생자와 유족분들한테는 이 4.3 특별법구 후속 조치로 보상금 지급 이후에 맞는 첫 번째 추념식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생존 희생자분과 우리 유족분들한테는 매우 의미 있는 추념식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배보상 이후에 첫 춘념식의 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고이범 제주 4.3 평화재단 이사장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4.3 평화재단에서도 4.3을 앞두고 다양한 행사들과 활동들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사장님이 추천하는 올해 4.3 평화재단 활동 하나만 꼽으면 뭐가 있을까요? 많이 있는데 예. 그중에 4.3 영화제 예. 꼽겠습니다. 그동안 4.3과 관련해서 4.3을 주제로 만들어진 영화, 방송물, 다큐멘터리 뭐 이런 영상들이 많이 있는데 네. 그동안 쉽게 접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 모아서 4월부터 10월까지 네. 한 달에 두세 편씩 상영하는 영화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들어가면 나와 있겠네요. 그렇죠. 예. 네, 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김동현 제주민해총 이사장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사님 반갑습니다. 네. 민해총에서도 다양한 활동들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뭐 좀 민해총에서 주목할 만한 행사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올해가 4.3 예술운동 30년이 되는 해라서요. 그동안 예술운동 30년의 성과를 모은 특별기획전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년 하고 있는 이번 전야제에는 저희들이 처음으로 창작 뮤지컬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4월 2일 전야제 오셔서 많이 좀 박수를 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야제는 어디로 가면 됩니까? 아트센터에 오시면 됩니다. 제주 아트센터?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세 분을 모시고 4.3 75주년을 맞는 이 현실과 과제에 대해서 함께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 4.3 75주년 맞고 있습니다. 75주년이니까 굉장히 긴 시간처럼 느껴지긴 하는데요. 그동안 긴 시간이죠. 그죠. 그래서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뭐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은 드릴 수 없겠지만 그동안에 75년을 맞는 성과를 꼽으라고 하면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뭐 이사장님 먼저 얘기하시겠습니까? 2000년의 특별법 제정이죠. 네. 이거는 그동안의 진상규명 운동의 아주 역사적인 승리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그 후에 2003년에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거는 4.3의 역사를 바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동안에 네. 공산 폭동이라고 매도됐던 것들이 잘못된 국가 공권력의 행사로 벌어진 인권 유린이라고 네. 바로 잡는 것이었기 때문에 대단한 의미가 있었고요. 그 후에 있었던 대통령의 사과, 그리고 2014년에 국가 추전밀 제정, 네. 이런 것들은 희생자와 유족, 제주도민들에게 큰 위로가 됐던 거고, 네. 2021년 특별법 개정으로 보상금 지급하고 또 그 직권 재심에 의한 그 무죄 판결 네. 이런 것들이야말로 구체적인 명예회복 조치 그런 점에서 대단한 그 성과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2000년 이후에 일어났던 다양한 성과들을 설명해 주셨는데 혹시 또 회장님이 생각하는 또 가장 큰 성과는 뭐가 있을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000년도 이제 4.3 특별법 제정과 이제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 보고서 확정, 예, 그거를 제일 꼽겠습니다. 예. 같은 맥락이시다, 그죠? 네, 진상 보고서에 따라 가지고 이제 과거 국가 권력의 잘못에 대해서 이제 정부 차원의 사과도 했었고 또 추념식에 참석도 했었고, 네. 또 추념식에 참석해 가지고 우리 희생자분들한테 추모도 하고 우리 유족분들한테 위로의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 진상조사 보고서에 나와 있는 4.3 군법회의는 네. 법률에 따라 가지고 공식적인 절차를 밟지 않은 재판이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네. 그에 따라 가지고 2017
2017년도죠. 예, 4.3 수령이 18분이 네. 또 재심 청구해가지고 또 무죄 취지 공소 기각을 받습니다. 네. 그럼 무죄 취지 공소 기각을 받음으로 해가지고 이제 2021년도 4.3 특별법 전부 개정안 당시에 네. 그 군법회의 직권재심이라든지 일반 재판 실행자에 대한 특별재심까지 이어졌고요. 네네. 또 무죄 취지다 보니까 그 18분이 이제 형사보상하고 국가배상까지 청구를 하게 됩니다. 네네. 그런 게 이제 특별법 전부 개정 당시에 이제 국가보상금까지 이어졌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진상조사 보고서가 4.3에 대한 진상규명이라든지 명예회복, 네. 또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까지 이르게 된 그런 중요한 그 성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4.3 수령인들에 대한 재심 결과들이 이후에 지금 최근의 역사들을 많이 만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신 거죠. 그렇죠. 네. 그게 네네. 전부 그 진상조사 보고서에 나와 있는 그 네네. 따라가지고. 예. 네. 이사장님. 네. 아까 뭐 고위범 이사장님이나 김창호 회장님 말씀하셨지만 결국 지난 20년의 과정이 비유하자면 제주의 기억을 되찾아온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제주의 기억을 되찾아온 네,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제주 4.3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사 해결의 이게 세계적인 모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어떤 명백한 역사로 자리매김했다. 이런 그 자체만으로도 이 제주 4.3은 크다는 성과를 20년 동안 지난 20년 동안 네. 보여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 이게 세계적 모델까지 되었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 방송 보시는 우리 도민분들께서도 상당히 좀 자부심 있지 않을까 네. 싶은데요. 그 과정이 좀 순탄치만 않았고 최근에 또 굉장히 우리 제주도민들에게 논란이 되는 사건들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태영호 의원의 망발이라든지 교과서 문제라든지 많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부침이 생긴다면 4.3이 굉장히 좀 이렇게 힘들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처를 해 나가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드는데요. 뭐 어떻습니까, 이사장님? 네. 일단 이제 외국 발언에 대해서 명백하게 좀 책임 소재를 묻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근데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이렇게 보수 정권이 정권을 잡은 이후에는 이렇게 극우적인 발언들이 걸러지지 않고 이제 표출된다라고 하는데 좀 큰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북한의 지령설이라고 하는 건 지난 20년 동안 4.3의 진상규명 과정에서 제일 먼저 규명이 됐던 부분이고 이제는 네. 명백한 역사 사실로서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혀진 부분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결국 태영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건 저는 이제 지금 4.3을 계속해서 흔들고자 하는 어떤 극우적인 어떤 이 정권 차원의 어떤 움직임, 큰 흐름들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뭐 윤석열 대통령도 거듭 얘기했지만 4.3 진상규명 그 진실 화해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여러 차례 천명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네. 이 태영 의원에서 당 차원에서의 아주 명확한 징계와 처벌이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뭐 그런 거 그래야만이 없는 거 맞죠? 네. 이 제주도민들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의 4.3 해결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어떤 후속 조치가 물론 이제 개별적으로 극우적 발언이 나올 수 있죠. 근데 그거에 대한 후속적인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네. 그런 발언을 한 사람이 여당의 최고위원이 된다는 건 아주 웃지 못할 일인데 그리고 네. 당에서 무슨 입장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할 거 없이 대한민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진상조사 보고서에 따라서 구체적인 명예회복 조치에 이르기까지 네. 희생자와 유족을 위무하고 4.3의 교훈을 계승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일관된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이란 말이에요. 네네. 이걸 뒤집는 발언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공당의 최고위원으로 선출시킬 수 있습니까? 아, 그러면 이걸 좀 대처를 그러니까 이미 근데 선출은 됐고 네. 태영호 의원은 사과할 마음도 보니까 1도 없는 것 같고 네. 국민의힘 또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게 지금까지 언급된 바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면 이런 일이 났을 때 어떻게 좀 대처해야 될까라는 것은 우리가 좀 다른 차원일 것 같은데 네. 회장님 어떻습니까? 저는 이 4.3에 대한 그 왜곡이나 부정, 네. 그 망언에 대한 그 대체는 대한민국 민주사회의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네. 예, 우리 민주사회의 공정과 그 상식을 확인하는 일인 것 같고요. 또 우리 민주사회의 그 건전성, 그 다음에 성숙성을 지켜내는 일이라고 봅니다. 네. 예를 들어 4.3 그 어떤 4.3에 대한 왜곡이나 망언 그런 부정 같은 거에 대해서 처벌
처벌 조항을 마련한다는 것은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 이런 우리 사회의 건전성과 성숙성을 지켜내기 위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처벌 조항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가요,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에 최고위원 경선 시즌에 제주에 와가지고 상당히 사삼은 김일성 일가에 의해 가지고 자행된 만행 사건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제주 사삼과 여순 11거 같은 경우는 남로당 중앙당 지령에 의해 가지고 발생한 사건이라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는 한마디 얘기도 못했거든요. 네네. 네, 그것은 뭔가 되면 5.18 민주화 운동 특별법에는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네. 네, 그래가지고 저는 우리 4.3 특별법에도 이 처벌 조항은 마련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약간 이제 회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네. 이제 이 특별법에 대한 논란도 조금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네. 5.18 특별법 같으면 이제 그 당시에 정의를 어떻게 내렸냐면 어떻게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벌인 민주화 운동이다. 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반인도적 범죄라는 것이 예를 들면 국가 권력이 살인이나 살해, 강간 등등을 했다라는 걸로 규정을 법에 네. 되어 있는데 4.3 특별법 같은 경우는 소요 사태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소요 사태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희생당한 사건 이렇게 해서 소요 사태라는 것을 찾아보면 이게 공공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혹은 위협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소요죄라는 게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제주의 4.3을 정의하는 것과 5.18을 정의하는 것이 지금 너무 확연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특별법이 제정될 때 특별법의 정의를 그렇게 한 것이고 목적에서 네네. 정의죠. 4.3에 대한 2조 정의에 그렇게 나와 있죠. 사건 네. 규정을 그렇게 한 건데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진상조사 보고서가 나왔죠. 네. 진상조사 보고서에서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분단 반대 운동으로 시작됐다. 그런 것이 분명하게 정리가 돼 있어서 그거는 법 개정을 할 때 그것도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들도 일부 있었지만 그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진상조사 보고서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이게 제도화된 건 어쨌든 법 조문인데 법 조문이 지금 20년 동안 그대로 있다. 이건 조금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이제 4.3이 많은 과거사 해결의 모델이 돼 있지만 여전히 이제 4.3과 5.18이 다른 점은 이렇게 분단 체제라고 하는 이제 냉전주의적인 사고가 이게 굉장히 깊이 이제 침잠돼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가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아까 4.3이라고 하는 것이 분단을 막기 위한 통일운동이었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네. 4.3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논의를 할 필요는 있겠다. 다만 이제 그걸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거는 우리가 좀 머리를 맞대야 할 필요가 있는데 다만 아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네. 이미 이제 진상조사 보고서에서 4.3에 대한 이미 이제 진실에 대한 규명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이미 이제 역사 교과서에서도 김일성 지령서는 이제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또다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결국은 이제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4.3을 이제 가지고 왜곡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용한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아까 김창호 회장 말씀하신 것처럼 처벌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건 한 정치인의 발언의 수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제어할 수 있느냐, 제어할 수 없느냐라고 하는 제도적인 문제라서 그런 부분 두 가지로 나눠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일단 생각이 듭니다. 법조문도 우리가 이후에 네. 보고서에 맞게 좀 바꿔 나가야 될 네. 것이고 또 하나는 처벌 규정을 법에다가 삽입하는 것이 지금 시급하다. 네. 두 가지. 네. 지금 그게 발의가 돼 있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 이제 처리돼야 하고 어제 바로 우리 공화당을 필두로 듣도 보도 못한 정당 이름으로 또 이상한 현수막이 제주도 내에 깔렸어요. 네. 이거를 선관위에 문의하니까 정당법에 의해서 그렇죠.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니까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벌 규정이 마련이 되면 이런 거 처벌할 수 있는 거죠. 이 처벌 규정을 넣은 법안은 지금 좀 이렇게 상정이 되어 있습니까? 송재 의원이 발의해서 3월 9일 송재호 의원이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2021년이 4.3 특별법 전부 개정한 당시에도 제13조의 4.3 특별법 제13조 희생자와
유족의 권익 보호라는 조항이 마련했습니다. 그때도 이제 그런 거기에 따른 4.3 특별법 31조의 벌칙 조항이 있는데 이에 따라 명예훼손은 해서는 아니 된다는 벌칙 조항을 마련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정부 개정한 당시에는 이제 큰 축이 두 가지였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군사재판 실행자에 대한 직권재심, 일반 재판 실행자에 대한 특별 재심하고 그다음에 보상금 네네. 두 가지 축으로 가다 보니까 워낙 모 정당에서 네. 이 벌칙 조항을 마련하는 거에 대해 극구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그 정당은 저도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네네. 그래가지고 조금 그게 더 이상 특별법이 진척이 안 될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조금 그 당시에 양보를 했었죠. 거기 덧붙여서 지금 재단이 추가 진상 조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제대로 좀 성격 규명을 할 수 있는 진상 조사 내용을 포함시켜서 정부의 이런 공식적인 입장으로 재확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네네. 그러면 법의 정의도 바뀌겠네요. 그렇겠죠. 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후세대에 대한 교육, 그래서 4.3에 대한 정확한 역사 이해를 갖도록 교육하는 일, 그래서 국민적 공통 인식을 갖게 해서 이런 이 음해하려는 아주 그 못된 세력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노력도 기울여야 되도록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이 정도 좀 얘기를 하고 사상특별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도민분들이 조금 더 공감할 수 있도록 많은 논의들이 이후에 좀 이루어지길 바라보면서요. 춘념식 이야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춘념식에 윤석열 대통령은 불참한다고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원래 춘념식 어떻게 치러질 예정인지 회장님. 네. 예, 지금 75주년 4.3 희생자 추념식 준비에 총력을 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부터 그 4.3 관련 기관 단체 TF팀을 구성해가지고 세부적인 사항까지 다 논의해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2월 13일에는 그 추념식 중간 보고회를 개최해가지고 각 기관이라든지 부서, 그다음에 순수 봉사단체까지 해가지고 전반적인 점검을 한번 일단을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내일은 이제 또 최종 보고회를 개최해가지고 최종 점검을 하고 할 것입니다. 예, 원래 같은 경우 유족회 입장 같은 경우는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군사재판 그 수행인 분들이 직권재심 네. 받으신 분들 명예회복을 이뤄졌고 그다음에 보상금 지급을 받았고 그런 분들이 이제 추념식장에 원래 많은 분들이 참석할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유족회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좀 어떤 추념식장의 자석 배치라든지 그다음에 평화공원에 도착하게 되면은 추념광장까지 그 이동 거리가 좀 길다 보니까 그런 이동 수단까지 마련을 해가지고 최대한으로 이번 추념식에는 조금이나마 조금 마음에 치유를 받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추념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추념식을 통해서 좀 위로받을 수 있는 시간을 또 마련해 보겠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네. 4.3이 국가 기념일이기 때문에 네. 그 행안부가 주최하고 제주도가 주관하는 형식으로 되죠. 네. 그래서 4월 3일 10시에 그 묵념 사이렌을 시작으로 네. 4.3 평화공원에 위령재단과 추념광장에서 봉행이 됩니다. 네. 추념식이 끝난 뒤에는 식후 행사로 이제 온 도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문화 행사가 이어지고요. 또 그 추념식장이나 평화공원에서 참배 직접 하지 못하는 분들 위해서 온라인 참배관 이거 수시로 운영하고 있죠. 네, 온라인 참배관도 있군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많은 유족분들이 참여를 못하다가 이제 사실상 이제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맡게 되는 그 3년 만에. 추념식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그리고 배보상이 시작되고 난 이후에 첫 추념식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의 참석, 특히 이제 당선인 신문을 한번 왔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유족회나 4.3 관련 단체들이 강하게 좀 요구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지켜지지 않아서 상당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다만 이제 이번 추념식에서 보수 정권의 그 인사들이 어떤 메시지를 던지냐 이런 것도 좀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그렇게 탄압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해서 분명히 4.3에 대한 성격을 규정했기 때문에
4.3이 지금 4.3이라는 게 한 걸음 더 전진하기 위해서는 보수 정권이 갖고 있는 4.3에 대한 어떤 규정 그리고 생각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마 이번 추념식은 예, 그런 어떤 추념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보수 정권에서 어떤 메시지를 낼지 이건 네. 우리가 주목해보자는 말씀인데 네. 인상적인 것 같은데요. 한번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주제는 제주 4.3 견뎌냈으니 75년 딛고 선노라 이렇게 네. 지금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약간 원래 이런 정도 현실을 우리가 파악했다고 생각하고 과제로 조금 넘어와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족회 차원에서 원래 다양한 일을 많이 준비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특히 어떤 부분에 집중하실 계획이신가요? 지금도 이제 그 우리가 4.3 특별법을 전부 개정해가지고 후속 조치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2021년 전부 개정한 당시에 이제 미처 개정하지 못한 가족관계에 관련해가지고 특별법을 다시 개정하려고 합니다. 네. 작년 7월이죠. 작년 7월 1일 날 그 가족관계 사무처리 규칙 대법원 규칙이 개정이 됐어요. 네. 개정 이전에는 재적등본에 등재된 희생자에 한해 가지고 사망일자, 사망 장소만 정정이 됐었는데 그 개정 이후에는 희생자와 유족, 그다음에 그 사실상의 자까지 정정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가족 관계를 올바르게 그 정립할 수 있는데요. 참 며칠 됐죠. 그에 따른 이제 시행령도 개정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행안부에서는 그 시행 세칙이라든지 매뉴얼 지금 작업 그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7월 1일부터 그런 그 희생자와 그런 가족 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접수를 받기 시작하고 할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담지 못하는 우리 21조 4.3 특별법 전부 개정안 그 당시에 그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 때 부결됐던 내용, 네. 그 혼인신고 특례라든지 입양신고 특례, 예, 그런 조항을 이제 4.3 특별법에 이제 개정하려고 합니다. 그런 내용이 좀 국회 법제실에서 이제 상당히 지금 심도 있게 검토 중에 있고요. 네. 예, 4월 3일 이전에 예, 송재호 의원이 예, 국회에 발의할 걸로 이제 봐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그 4.3 특별법 후속 조치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에 따른 그 과제들이 좀 생겨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 거게 되면 그 군사재판 수행인에 대한 직권재심 또 일반 재판 그 수행인에 대한 그 재심도 이제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에서 업무가 담당하다 보니까 직권재심 합동수행단 그 담당할 그 검사 그 인력이 좀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재심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 제주지방법원에 재심 청구할 담당할 그 판사 인력도 좀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까지 저 유족회가 좀 촘촘히 잘 챙겨가지고 우리 생존 희생자 유족분들이 좀 소외되지 않고 예, 명예회복과 명예회복이 네.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그럼 군사재판 직권재심 대상자는 몇 분 정도 되시는가요? 2,530명. 2,530분이요? 2,530분이 이제 뭐 마련되면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다시 복권될 수 있는 그런 이미 701명이 네. 무죄 판결을 받았죠. 네. 나머지 분들 그 직권재심으로 무죄 판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속도로 하면 일반 재판 수용인들도 직권재심으로 처리하게 돼 있어서 이게 뭐 3년, 5년 막 이렇게 걸릴 참이에요. 어제도 재판에서 유족들이 이제 발언하는 게 2년 전에만 이 재판이 열렸어도 우리 아버지 이거 보고 돌아가셨는데 그렇죠. 네. 너무도 원통하다 이런 유족들의 하소연도 있고 그래서 직권재심 수행단이 지금 검사가 3명인데 여기 인력을 좀 늘려서 네. 진행을 하면 재판부는 감당을 할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며칠 후에 평화공원 방문한다고 그러니까 그 얘기 좀 잘해서 검사 인력 늘리도록 부탁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빠른 시간 안에 직권재심이 다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가장 시급한 일 중에 하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핵심을 정리하면요. 네. 그동안 이제 두 가지 차원이죠. 그동안은 진상규명, 도대체 4.3이라고 하는 것이 진실이 뭐냐라고 한 진상규명 차원에서 우리가 한 10년 동안 굉장히 큰 노력을 했고 네. 그리고 이제는 이제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이 제도적으로 좀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가 빠진 게 뭐냐면 물론 이제 그런 차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제도적으로 뒷받침돼 있고 무죄 판결도 나오고 있고 하지만 하나가 빠진 게 뭐냐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이런 게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라고 하는데 이미 이제 가해자들은 생존한 분들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과거 우리가 명백하게 당시의 토벌에 대토벌 작전에 수행했던 명백한 지휘 책임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네. 우리가 그 역사적인 어떤 사실 이런 것들을 좀 명백하게 좀 밝힐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혹시 4.3 토벌로 인해서 서운을 받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취소하고 다시 한번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박진경 대령 같은 경우도 네. 명백하게 4.3의 그 초토화 작전의 초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대학살의 주범임에도 명백한 주범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논란이 있고 있잖아요. 추도비. 예, 추도비 이전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역사적 사실 그대로 좀 알리는 그런 제도적인 어떤 방법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가 4.3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게 뭐냐면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게 역사 교훈이라고 한다면 이제 과거사 프로세스에서 한 축이 이제 남아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제도적이고 절차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머리를 맞대서 좀 논의를 하기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시 이제 국가 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앞장섰던 네. 그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좀 제대로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런 흐름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까 제주 안에서? 그러니까 제주에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시작되고 있고요. 네. 박진경 대령의 추도비를 역사의 감옥에 넣는다라고 한 예술 행동도 그런 차원에서 제기됐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진상조사 보고서에도 명백해 있고, 그 추가 진상조사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사실관계들이 많은 부분들이 밝혀질 거라고 또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 역사적 사실을 후대의 교훈으로 삼기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혹시 뭐 이 부분에서 더 덧붙일 말씀도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다른 주제로 조금 넘어와서 4.3 평화재단 얘기 조금 해볼까요? 원래 4.3 추가 진상조사 아까 말씀하셨고, 그리고 4.3 트라우마 센터 국립화 사업에 이렇게 집중하겠다고 밝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먼저 잠깐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추가 진상조사는 2003년에 나온 진상조사 보고서에 대해서 위원회가 자체 평가하기를 역사적 평가가 미흡했다 네네. 하는 자체 평가가 있었죠. 이후에 21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재단이 추가 진상조사하게 되면서 6가지 주제로 아주 상세하게 치밀한 조사를 추가로 하게 됐죠. 마을별 피해 조사, 연좌제 피해, 제일제주인 피해, 군경토벌 때와 무장대 활동, 미국의 책임, 그리고 행방불명인 피해 이런 조사들을 6가지 주제로 하게 돼 있는데 요거 자료들 잘 수집하면서 미국 국가기록원이라든가 유엔 아카이브 통해서도 자료를 챙기고 있고요. 또 하나 그 행불인들에 대해서는 전국 14개 형무소의 행형 기록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분들이 구속 수감 이후에 그 행적을 개인별로 추적해서 자료 정리할 준비하고 있고요. 마을별 피해 조사를 하면서는 그 희생자로 신고하지 않은 분들이 2019년 기준으로 한 1,200여 명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그 후에 추가 신고를 받으면서 좀 숫자에 좀 변화는 있을 텐데 이런 부분도 조사를 하고 있고요. 네. 트라우마 센터는 내년에 그 국립 트라우마 센터가 설립이 됩니다. 네네. 그러면 제주에 생긴 이게 겁니까? 불행하게도 광주가 본원이 되고 제주가 분원이 되게 돼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동안 지금 3년째 트라우마 센터를 재단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도 대단히 성과가 컸습니다. 네네. 지금까지만 해도 한 1,200여 명 가까이 등록하고 네. 46,500여 명이 연인원 그렇게 와서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인력이나 시설이 조금 모자라서 이 대기자들이 한 700여 명이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지금 국립 트라우마 센터 설립위원회가 설립 준비를 해서 논의 중인데 광주가 본원이라는 이유로 광주보다는 인력 규모가 여기가 제주가 작아야 될 것처럼 얘기들 하고 있어서 피해자는 제주가 훨씬 많잖아요. 그 대상자나 뭐 그동안의 성과나 이런 거 광주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최소한 우리는 28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행안부에서 조금 좀 숫자를 좀 깎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광주는 몇 명이 가는 겁니까? 광주도 뭐 한 23명 정도, 우리는 한 20명 정도로 행안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윤 대통령 오면 이 얘기도 좀 하려고 그랬는데 안 와서 얘기를 못 하게 되겠지만 네. 하여튼 그러나 그 국립화가 일단 되게 되면 제주도야말로 벌써 이미 우리 그 트라우마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논문도 4편이나 썼어요. 트라우마 치유와 관련해서. 그래서 연구 인력들도 여기 제주도에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노력들은 도와 함께 좀 더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 김동희 사장님이 진상규명, 명예회복, 역사적 평가의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지만 이게 단락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복합적으로 계속 또 추진되는 과정이기도 한데요. 지금 제주 4.3 평화재단의 사업도 두 분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일단 4.3 평화재단이 이제 설립되는 여러 과정들은 결국 이제 제주도민들의 4.3의 진상규명과 해결에 대한 의지가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그 설립 목적에 따라서 그동안 처음에는 여러 가지 부침이 있었습니다. 네네. 네, 근데 지금 이제 자리를 잡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좀 아쉬운 거는 4.3 평화재단이 갖고 있는 전문성과 독립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주도가 충분히 좀 보장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 특히 자꾸 이제 제주도가 4.3 해결의 주역이고 주체인 것처럼 이렇게 나서는 건 좀 보기가 안 좋다. 가장 중요한 건 4.3 평화재단이라고 하는 제주도민의 열망이 만들어낸 이 재단이라고 하는 특수 목적 기관이 결국 그동안 4.3 해결 진상규명과 진실을 위해서 달려온 여러 가지 성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문성들을 좀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제주도가 지원해주는 그래서 4.3 지원과도 말 그대로 4.3 해결이나 4.3 진상조사과가 아니라 4.3 지원과잖아요. 그래서 지원 업무에 좀 주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보면 4.3을 가장 잘하는 도지사가 됐다라고 하는데 평화재단의 어떤 독립성과 전문성, 자율성들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어서 그런 점들이 좀 제도적으로 좀 보장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와 평화재단의 관계가 좀 제대로 이번 기회에 마련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사님 어떻습니까? 뭐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을 정도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 민간 영역이 어떤 공공의 일을 하도록 위탁을 할 때는 민간 영역의 전문성이나 유연성 같은 것이 중요한 그 이유가 되지 않겠어요? 네. 관에서는 돈을 내니까 그 지휘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이런 자세를 갖기가 상당히 쉬운데 아까 말씀대로 관은 지원하고 민간이 주도하도록 이 재단의 성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아주 가장 기본적이고 그래서 그것들은 관계 공무원들도 이해를 해야 될 일입니다. 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니지만 좀 더 이렇게 관계가 제도적으로 좀 더 만들어질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정도로 하고 우리 회장님은 이번에 제주 4.3 평화재단 사업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먼저 그 추가 진상조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제가 6개 가지인데 그 추가 진상조사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분들한테 이제 수고한다고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그 6개 주제 중에 저는 그 미군적 역할, 그다음에 제일 제주인, 그다음에 연자재 피해 실태, 그 3가지 주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더 심도 있게 연구 조사하고 또 발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2024년까지 이제 완료를 해야 되니까요. 그다음에 그 트라우마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 윤석열 대통령 후보 당시에 제주 4.3 안전한 해결 그 공약 중에 트라우마 지원이라는 또 세부적인 공약이 그때 들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도 어떤 광주하고 제주하고 어떤 이분법적 사고로 접근하지 마시고 5.18 피해자하고 4.3의 피해자 그 비교가 안 되잖아요. 치료 받을 대상도 훨씬 제주가 많고요. 그러게 되면은 제주 그 트라우마 그 치유센터가 더 이 규모 있게 설치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서도 그렇게 결단을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제주 트라우마 센터는 소문이 좀 난 모양이에요. 그 지난주에 미 국방성에서 미 국방성 산하의 군사위원회 변호인단이
방문을 했어요. 어. 그래서 트라우마 센터 벤치마킹 하겠다고 네네. 그 사람들은 지금 20년 전에 파키스탄에서 납치한 청년, CIA가 납치한 청년을 3년 동안 고문하고 지금 관타나모 수용소에 가둬놨는데 이 사람이 뇌 손상, 우울증, 불면 여러 가지 이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어서 이 변호인단이 그 사람을 위해서 의료 행위를 좀 권유하고 싶은데 국방성이 영 움직이질 않으니까 우리 트라우마 치유센터에서 하는 걸 보고 배우 가서 얘기하겠노라고 그래서 왔다가 사삼평원 공원 들려서 전시실도 다 돌아보고 네네. 그래서 아주 크게 감동을 받고 갔다고 또 편지도 오고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조금 세계적으로도 좀 주목받는 사례다 이런 걸 여러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주 4.3 기록을 인류의 자산으로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재단에서 일 맡아서 하고 있으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드릴게요. 이 4.3 기록물은 2차 대전 이후에 그 세계 냉전 초기 그리고 분단 그리고 이어지면서 이제 국가 폭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 이런 이 과정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기록물이고 또 그 후에 그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화해 상생의 길로 나섰다고 하는 그런 그 공동체적 의미 이런 것들이 있어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반드시 등재돼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뭐 조선왕조실록, 훈민정음, 난중일기, 뭐 새마을운동, 5.18 이런 기록물들이 세계유산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어요. 16건이. 또 외국의 경우는 무슨 아우슈비츠, 또 캄보디아의 그 트올 슬랭 학살, 또 브라질과 칠레의 인권 탄압 기록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하고 비슷한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 충분히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 이런 의미이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도 뭐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보고요. 일본 같은 그러면 그게 어느 범위까지가 들어가는 건가요? 들어가게 되면 이제 4.3 당시의 기록물들이 있고요. 그리고 4.3 진상 규명 과정에서 했던 여러 가지의 기록물들이 있습니다. 그 기록물 자체만으로도 대단히 방대하고요. 뭐 예를 들면 과거 제주도에서 희생자 신고를 접수를 받았던 것도 한 2,000명이 넘는 그 신고서가 있으니까 그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충분히 좀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될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회장님 어떻습니까? 4.3 기록물은 이제 세계기록유산으로 당연히 그 등재가 돼야 되고요. 우리 지금 생존 희생자가 116명이 지금 생존해 계시는데 생존해 계실 때 이제 4.3 기록물이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돼 가지고 조금이나마 이뤄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지난달에 우리가 접수를 해서요. 문화재청에서 4월에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2건이 이제 선정이 되면 유네스코로 보내지는데 국내 경쟁 그 기록물들도 만만치는 않지만 그래도 4.3이 갖는 세계사적 중요성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잘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오키나와 사례도 이게 등재가 되어 있나요? 오키나와는 아닙니다. 거기는 아닐 거예요. 거기는 안 돼 있습니다. 일본이 그런 걸 허용할 리가 없죠. 지금 일본에서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려고 하는 건 히로시마 원폭. 그 이후에 그 원폭 피해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종이학들을 접었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움직임이 있고요. 이 오키나와 사례는 없습니다. 없고요. 그러면 제주의 이 4.3 기록을 등재하려고 할 때 아까 이사님이 좀 경합을 벌릴 수도 있다 했는데 이게 경합이 되는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냥 뭐 올라가? 경합을 해야죠. 경합을 해야 됩니까?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4건이 그 신청된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더 있는지. 저희가 확인한 건 4건인데 여기서 2건을 골라서 유네스코로 보내야 되니까. 문화재청에서 작업하는군요. 그 문화재청에서 이 2건을 심사할 때 제주 4.3이 올라갈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힘을 모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뭐 어떻게 힘을 모아야 됩니까, 회장님? 지금 여러 우리 전 국민의 그 지지와 성원을 받기 위해 가지고 우리 또 등재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됐습니다. 이제 이제 원래 2월 20날 네. 등재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어가지고 그 추진위원분들하고 그다음에 사사본 기관 관련 단체분들이 다 함께 한데 모아가지고 이제 전국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온라인이라든지 아니면 방송 매체라든지 아니면 또한 그 기자단까지 팬투어까지 이제 요청해가지고 이 사삼 기록물이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돼야 된다는 그 당위성까지 이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예. 이렇게 올리다 보면 결국 그 4.3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이런 정의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굉장히 좀 더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이사장님 덧붙일 부분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흔히가 이제 예전에 우리가 오랫동안 4.3의 완전한 해결을 하다가 이제 정의로운 해결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역사라고 하는 게 수학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떤 해법이 그렇죠.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역사적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4.3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데 네. 그 과정이라고 하는 건 결국 기본적인 인권과 민주주의적 가치잖아요. 네.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2000년 특별법 제정 이후에 극우단체 이승만 양자가 제기했던 위헌 소송 네. 거기서 이제 험지의 부대 의견에 남로당 출신들, 그러니까 여전히 배제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전히 우리가 분단체제 있기 때문에 그들을 아주 좌경 용공분자라고 매도하는 분들도 있지만 당시 남로당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을 천천히 살펴보면 지금 기준으로 보면 약간 삼인주의적인 성향. 뭐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업가와 지주와 농민이 다 같이 평등하게 사는 나라를 꿈꾸자. 노동자와 기업가가 평등하게 나라를 살 거자. 그 여성의 권리가 남성과 평등하게 사는 사회를 꿈꾸자라고 하는 이런 이런 네네. 캐치프레이즈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도 그렇게 왼쪽으로 쏠렸다 이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도 그렇게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대단히 민주주의적 원칙 안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꿈꿨던 그들의 구호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의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상 좀 희생자로 돼 있다가 철회해 되신 분들이 한 10분 정도도 계시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이 사실상 제도화되고 있고 재개도에 올라오고 있으니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논의하기 시작해야 된다. 그래야 그게 결국은 역사적 진실에 대한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이 우리 후대들에게 많은 모범을 주고 교훈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유네스코 세계 기록물로 이제 4.3 기록물이 등재될 경우 4.3이 세계사 속에 자리 잡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되고요. 네. 또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평화와 인권을 위해서 싸우는 많은 사람들에게 네. 격려와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겠다. 네. 그런 생각합니다. 네. 이 평화와 인권을 위해 싸우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격려가 되는 그 정말 동감이 가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이사님이 말씀하셨던 역사적 평가를 지금 또 어떻게 함께 해나갈 것인가도 이 동시적 맥락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토론을 해보니까 4.3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논의해야 될 과제들이고 좀 더 많이 좀 이렇게 꺼내져서 얘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토론은 이렇게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조금 못다 하신 말씀도 있을 것 같아요. 한 1분 정도씩 우리 회장님부터 먼저 정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주 4.3으로 인해 가지고 아픔과 갈등을 우리가 하회 상생으로 녹여내면서 평화와 인권이라는 가치를 갖고 오늘날 제주 공동체를 일궈냈고 지금 4.3은 대한민국의 당당한 역사고 그다음에 과거사 해결에 있어가지고 세계의 모범 사례가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3은 세계인의 역사고 기록물이고 앞으로 이 4.3 기록물이 세계 유네스코 기록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제 최대 과제는 어쨌든 세계 기록 유산으로 4.3이 등재되면서 좀 이렇게 4.3에 대한 논의가 국내에서도 활발해지길 바란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사장님. 지금까지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4.3은 아직 이름이 없는데 바른 이름을 찾아야 하는 정명의 문제 그리고 미국이 책임을 인정하도록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에 워싱턴 심포지움에서 미국 쪽에서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조언을 해줬는데 미국 대통령이 평화공원을 방문하도록 하는 거 그러기 위해서 미국의 고위 그 정부 관료들이 그에 앞서서 4.3 평화공원을 참배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일 추진하도록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네, 이사장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그 4.3 정명과 미국 책임 얘기를 하셨는데 정명 같으면 광주 같은 광주 민주화운동인데 4.3은 여전히 제주 4.3 사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제주 4.3이라고. 제주 4.3이라고. 예. 그러면 이사장님이 생각하시는 정명, 뭐 바라는 정명 개인적으로 있습니까? 이거는 뭐 많은 논의가 필요한 건데요. 그 4.3의 성격이 뭐냐? 당시에 제주 사람들은 어떤 바램과 이 소망이 있었느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반영됐느냐 하는 것들이 4.3의 성격을 표현할 텐데, 가령 28주년 3.1절 기념대회에서 통일 독립 전취, 네. 그리고 4월 3일 날 무장대가 뿌린 그 호소문 2가지, 경찰에 대해서는 탄압이면 항쟁이다, 총뿌리를 이 부모 형제들에게 돌리지 마라 하는 호소문.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시민들에게 보낸 호소문은 우리는 매국적인 단정 단선을 반대하기 위해서 총을 들었습니다 하는 요것들이거든요. 여기에 4.3의 성격이 담겨 있다고 볼 때 여기서 그 4.3의 바른 이름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3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의 통일을 바라봤던 운동이다 이런 맥락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네. 그러니까 정의 없는 역사는 비극이죠. 네네. 그래서 이제 4.3을 이제 정명을 찾아주고 제 이름을 붙여줘야 될 때입니다.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방 공간에서 이 분단이 비극이 만들어낸 우리의 왜곡된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왜곡된 역사를 막기 위한 이 남쪽 섬 제주에서 타올랐던 민중들의 열망이 아닌가 싶어서 독립운동, 통일 독립운동으로서의 이 통일운동으로서 4.3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역사적 의미를 다시 한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4.3에 대해서 원래 아마 이사님 제일 많이 말씀하신 게 오늘 4.3에 대한 역사적 의미 평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마 민주총회 주도로서 이런 논의가 좀 많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토론 이렇게 함께해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4.3 대보상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4.3이 어느 정도 해결된 건 아니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역사가 4.3이 대한민국 역사가 되었지 않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지만 여전히 4.3은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4.3이 박제화되지 않고 수많은 도민들의 삶의 이해가 나눠지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새롭게 그리고 또 제대로 평가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앞으로 많이 주어지길 바라봅니다. 그래서 4.3이 죽은 역사가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속에 살아있는 역사가 되길 또 바라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